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4월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죠. 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줄여서 정교모라고 그러는데, 이 정교모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게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7개 분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경제 분야에는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31년 동안 경제학부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김승욱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월드뷰라고 불리는 기독교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00가지 이유, 그러니까 문재인 아웃 100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경제 분야를 담당하셨는데, 예. 지금 이 책에 나온 걸 보니까 10가지 꼭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텐데, 먼저 36번 나온 게 근거 없는 소주성 정책으로 총체적인 경제 폭망이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소주성 정책,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경제 성장률 면에서 볼 때 2019년에 이제 겨우 2%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거의 최저 성장을 했죠.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성장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죠. 소득을 저소득층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줘서 그 소득으로 하여금 국가 전체 경제 성장을 이제 견인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사실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근거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이 뭡니까? 성장이라는 게 결국 GDP가 늘어나는 게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서 GDP는 곧 소득이에요. 국민소득이에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은 다시 말하면 소득 주도 소득 증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용어 자체가 의미가 좀 없는 거고요. 잘못된 거죠. 소득 주도가 아니고 세금 주도 성장. 맞습니다. 완전히 세금 주도 가짜 성장이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세금 주도 가짜 성장이다, 예. 이렇게 37번이네요. 그러니까 예.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가짜 성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와이타임즈 논평을 보니까 세금 쓰는 모습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다, 이렇게 예. 표현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아주 적절하게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사실 올해 이제 우리 예산이 514조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3년 동안 114조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좀 엄청난 속도로 국민 세금을 늘려서 정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14조인가 또 이렇게 추경을 이제 편성한다 그러고, 하여간 11조 7천억 예. 추경을 또 편성한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이 세금을 퍼부어서 성장을 끌어올리겠다 그랬는데, 사실 성장을 못했죠. 사실 작년에 2% 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억지로 위한 4분기 때 각종 건설 그때도 지적하셨지만 돈을 쏟아붓죠. 그래요. 2.0000.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2%는 맞췄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제 형편없이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핑계가 잘 됐어요. 예. 이제 정책 실패라고 안 그러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튼 정말 가짜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 자영업자, 예.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요즘 이제 길거리에 나가 보면 거의 상당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예. 물론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한 코로나 이전에 이미 그렇게 급전직하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소주성 직격탄을 맞은 거다, 이렇게 예. 분석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바로 소비로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했죠. 예. 그런데
이 임금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좋아지더라도 주는 사람, 즉 자영업자들은 망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경제라는 것은 왜 어렵냐면 항상 이쪽 측면이 있으면 또 반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거죠. 사실 ILO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 대신 거기는 이제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들은 효과가 없다. 예. 이거 이미 보고서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은 경쟁을 많이 하는 나라, 즉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나라든지 자영업자는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또 죽고 하듯이 원래 자영업자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문을 닫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2018년 그 폐업률 보면 89%예요. 이거는 정말 그 임금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ILO의 뭐 이렇게 권고 사항 중에서 노동에 관련된 것들은 그냥 잘 받아들이는데 맞습니다. 진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안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것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죠. 그게 또 39번째 주제인데요. 예. 비효율적인 공무원 증원이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예. 이게 이제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을 통해서 그렇죠. 일자리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완전히 반기업 정책으로 죽이고 면서 예. 뭐 정부가 주도해서 세금 주도 일자리를 만드니까 이게 그러고 문제 있죠.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 우리나라가 아직 공무원 숫자가 작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정도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좀 늘려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 이건 참 잘못된 주장인 이유가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인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공무원입니다. 예. 그런데 군인들은 군인법 규정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군인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교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군인은 다 공무원이고 우리 같이 모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거의 공무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가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제 연구기관에서 나라별로 좀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맞춰서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놓은 연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 국가에 비해서는 공무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표방했던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공무원이 적은 편이에요. 또 미국같이 상당히 많은 공무원 중에 교사가 포함된 나라에 비해서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밀하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에 가보면 뭐 그 고객들보다 고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국민들 찾아온 사람들보다 이용객보다 공무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통계의 결함을 이용해서 한국은 공무원이 적다. 그러니까 공무원 더 뽑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비교를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관공서나 이런 게 하나의 기업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미 부도가 나도 한참 그렇죠. 부도가 났을 것 같은데 예. 참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40번, 40번째로 꼽은 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자영업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자영업자들보다 2배가 많아요. 예.
미국보다는 뭐 한 4배 정도 많고요. 그럼 뭐 은퇴만 하는지 퇴직만 하면 뭐 일단 뭐 사업도 그러니까요.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일 많은 게 식당 하려고 예. 그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경제학자로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율이 높을까 생각해 보니까 규제가 많아서 그래요. 규제가 적으면 이 자영업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은 주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에서도 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쪽에 많습니다. 식음료 쪽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규제가 많으니까 그 복잡한 규제를 다 피해가면서 제대로 된 뭐 기업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부가가치 자영업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뭐 자영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요새 IT 시대에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제가 많다 보니까 뭘 좀 하려 그러면 규제에 걸리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저부가가치 자영업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영업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그 최저임금자들의 소득을 올려준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2, 3년 사이에 30% 이상을 올리니까 주유수당까지 합하면 뭐 50%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한계선상에 있었던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동전의 양면, 소득이 증가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은 좋지만 그 반대 측면, 비용이 증가하면 또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41번 주제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이 주 52시간 근무제 참 저는 그걸 처음에 들을 때 국가에서 별걸 다 관리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어떤 업체는 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좀 줄여서 하는 거고 그것도 국가에서 주 52시간제를 권고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지키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지금 오히려 일할 자유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이제 침해하고 있다. 네, 그런 논리신데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주 52시간 근무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정부가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보면 의도는 좋아요. 워라밸이라 그러죠. 예. 일과 레저가 균형을 맞춘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예.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일 좀 적게 하라.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준이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일을 안 합니다. 예. 먹고 살만 한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성장에 배고프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나라에서 야, 너 이제 그만 일해도 되겠어. 그만해. 이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는 좋지만 목적이 너무 앞서가서 그래서 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요. 빨리 달리고자 하는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체력 이상으로 달리면 넘어집니다. 딱 그거죠. 그리고 이런 걸 정부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란 건 너무나 복잡하고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고 어떤 것은 계절성도 있고 어떤 것은 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연구자들처럼 정말 밤새서 24시간 하고 그 다음날 쉴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나라에서 50시간을 거놓는 것은 정말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성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한테 그러면 52시간만 근무하라 그럴 겁니까? 물론 뭐 위기 상황이니까 예외다 하겠지만 사실 경제는 전쟁입니다. 항상 위기입니다. 이걸 나라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볼 때는 저같이 이제 따박따박 월급 받아 먹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위기의식이 없는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기입니다. 항상 전쟁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 그만 일해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다 요즘에 이제 크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지출이 지금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 부채도 지금 40%를 이미 넘어섰고, 예. 거기다 또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또 추경을 또 엄청나게 또 추가한다 그러고, 예.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래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건데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이것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던 건데
그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4조 원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 예산으로 늘렸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부채가 적다, 국가 부채가 적다 그러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국민연금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우리는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사회로 들어갔지만 이것도 최근의 일 아닙니까? 2018년에 고령사회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선진국들에 비해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늦게 고령사회에 들어갔고 그 국민연금 제도도 늦게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우리랑 고령화율이 고령화 노령률이 같은 시점에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이제 돈 씀씀이가 막 늘어났는데 지금 당장 시점으로 해서 단순 비교를 하니까 마치 아직도 우리가 건전한 것처럼 곳간이 아직 넉넉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각국이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 풀어서 선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달러 아무리 찍어내도 괜찮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을 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돈을 그렇게 찍어낼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500여 조 원의 돈을 지금 있는데 이걸 좀 빨리 당겨서 써야겠다. 사실 이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 쓰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당겨 쓰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빚내서 막 돈을 찍어내서 하겠다.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난 기본소득도 주게 되면 50조 가까이 또 써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걸 쓰게 되면 어차피 국가 부채로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채로 그 돈 늘어나기 어디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국민 세금이죠. 대통령 호주머니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좀 대통령 좀 많이 최소 1조 이상은 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이 무조건 앞으로 20대, 30대들한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좀 고생해야 될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참 어떻게 봐야 될지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원 세 번째로 언급하신 게 환경 정책을 언급했는데 그것도 이제 4대강 문제 그리고 친중국적인 환경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사실 환경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경 문제는 경제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산업 시대에 또 환경 오염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난 4대강 사업에서 봤지만 4대강 사업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한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큰 강들을 이제 치수한다는 측면도 있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물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자력하고 관련돼서 원자력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미세먼지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들은 전부 경제 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국민들이 그 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게 뭐 중국에서 날라온 것도 일부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고 살기 어려워지면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국제 분업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반면에 또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 기업들이 꼭 국내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선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이라든지 뭐 얼마나 고급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든지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이런 거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자기네 그 직원들이 살만한 곳이냐, 환경이 좋고 치안이 안전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국제학교가 많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대도시만 이제 제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서울에 보면 치안은 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교통도 잘 돼 있고요. 이제 나쁜 게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요, 경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현 문재인 정부는 뭐 돈 그렇게 많이 푼다 그러면서도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요. 환경 문제는 고사하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생각하기 전에 마스크부터 제좀 예, 나눠줬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탈원전을 하면서 제일 이득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중국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왜 그렇죠? 태양광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데 뭐 1조 긴급 수요를 해준다 그러는데. 풀어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다 빚인데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몇 조 벌을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하고, 예. 그리고 1조 빌려주면 뭐 합니까? 정말. 몇 조도 아니고 몇십 조. 그렇죠. 몇십 조죠. 44번째가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예. 지금 19번째 예. 대책까지 내놨죠. 예.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뭐 그거 있잖아요. 왜 이거 두더지 잡듯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 문제가 효과. 될 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 그리고 그때 이미 국민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학습 효과가 있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의심하냐면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 부동산 폭등시켜서 온 국민의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래. 때려잡기 해서 나중에 부동산 공유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이상한 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 실패해 본 걸 또다시 반복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 그런 음모론적인 뭐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도 왜 이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재테크해서는 안 되고 주거 공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철학입니다. 그럼 말은 맞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재산 목록 1호가 자기 집인데 집값 떨어지는데 그 집을 양반들은 어디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자기네들은 집 두 자기들은- 채씩 많이 갖고 있더만요. 또 강남에 주로 많이 가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옛날 노태우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말고 노태우 정부 때 박승 전 그 건설부 장관 그다음에 하는 청재도 하셨지만 그분이 정말 성공적인 주택 정책을 한 적이 있어요. 공급을 증가시켜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제가 그때 막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편을 잡던 시기여서 제가 잘 압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집도 한 칸 없는데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뛰는 거예요. 4년 동안 4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이제 12월에 들어왔는데 그때 3천만 원이면 아파트 샀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그 돈이 없으니까 3천만 원이 없죠. 그런데 4년 사이에 1억 2천으로 올랐어요. 평균. 그러니까 이제 난 내 집 마련하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승 장관이 이제 4대 신도시 한 거죠. 그래서 90년 내내 부동산이 안정돼 있었던 겁니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을 잡는다는 건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국가가 국민적으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경험적으로도 증명된 거를 시행을 안 해요. 근데 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금 부동산 공급은 억제를 시켜놓고 그죠?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그걸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계관을 의미하는 월드뷰라는 잡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좀 이제 경제학의 문제라고 보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주류 경제학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기본적으로 탐욕적인 것이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보는 세계관이 꼭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 집 갖기 운동합시다. 그럼 다 같이 한 집 갖기 운동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인간관 그리고 잘못된 경제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 전체 숫자가 100%가 넘는데 계속 값이 오르는 건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고정관념에 꼭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급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수요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좌파적인 반기업 그 정신. 예.
그러니까 기업은 탐욕으로 보기 때문에 타도 대상이 되는. 예.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꽉 차 있다 보니까 반기업 정서의 반대로 나타나는 게 이제 친노조 친노조. 정책이죠. 이게 이제 45번인데 예. 그래서 보니까 귀족 노조를 옹호하고 또 이제 반기업으로 몰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죽고 자,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사실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니까 좀 도와주자.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3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놨을 때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산업사회를 지나고 이제 정보화 사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별은 굉장히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그렇지. 중간 관리자도 많거니와 이제는 노동을 과보호해서 전체적인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장이 이제 을이고 일하는 사람이 갑 아닙니까? 요새야 그렇지 않겠지만 한동안 사람 구하기 어려웠을 때는 사장들이 일일이 자기 직원들 생일 챙기고 뭐 그렇게 됐죠. 과거하고는 그 산업혁명 시대 100년, 200년 전에 정말 일자리는 없고 사람은 넘쳐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해졌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단체 행동을 하게 해줘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세력이 돼서 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조합한테 국가를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보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게 그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몇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그렇죠. 없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게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 10가지를 따져봤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그러는데 이 정교모와 우리 와이타임스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도움 말씀해 주신 분 이 중앙대학교 예, 교수라고 했죠? 예, 김성욱. 김성욱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